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확 끌어올려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볼 시간입니다. 아니, 등급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팁까지 대방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장기요양 등급, 이거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일명 황금 열쇠이기 때문이죠. 식사부터 목욕, 외출까지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그런데 이 등급을 신청했다가 생각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아예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발만 동동 구르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우리 부모님께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 등급 심사 과정과 평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우리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지병이 있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콕콕 짚어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게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이 밥을 혼자 드시는지, 세수는 스스로 하는지, 옷은 갈아입으실 수 있는지,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는지, 본인 속옷에 실수하시는 일은 없으신지 중요합니다. 목욕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 주로 누워 계시는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하시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숟가락질이 힘들어 식사를 자주 흘리시거나, 옷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우신지, 혹은 스스로 씻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자세히 보는 거죠. 특히 낙상 위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독립적인 위생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이 항목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둘째, 인지 능력. 이건 어르신의 기억력, 판단력, 이해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보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최근 일을 잘 기억 못하시거나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날짜나 시간을 혼동하시거나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치매 관련 질문이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어르신이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망상, 환각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 등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어르신이 답을 하셔도 보호자분의 발언도 중요하니 꼭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지신 성격의 변화도 있으시다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가족들이 잘 기록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그러시네요 하는 건 소용없다는 말씀. 평소에도 꾸준히 관찰하고 일기처럼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신체 기능. 어르신이 혼자 힘으로 잘 걷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물건을 잡는 건 어떤지 등 신체적인 움직임을 평가해요.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지, 휠체어를 타시는지, 아니면 아예 침상 생활을 하시는지 등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절염이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안정하거나 근력이 약해져 일상생활 동작 자체가 힘든 경우, 또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이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돼요. 병원 이력이나 소견서도 있으시면 방문사회복지사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정 내 활동 수행 능력. 어르신이 집안일을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보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식사 준비는 스스로 하시는지, 빨래는 어떻게 하시는지, 약 복용은 혼자서 챙기시는지, 그리고 돈 관리는 혼자 하실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은행 업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재정 관리 능력도 포함될 수 있죠. 젊은 분들도 하기 어려운 집안일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러한 활동들을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즉 장보기,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이용 및 외출 시 도움 필요 여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외출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혼자 외출이 어려우시거나 길을 잃을까봐 걱정되는 경우, 계단이나 경사로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죠. 사회적 활동 참여 능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평가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받아 적절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아낌없이 공개할게요. 이건 정말 특급 정보이니 놓치지 마세요. 장기요양 등급 심사는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신청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가능하고, 요즘은 건강보험 앱으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니 정말 편해졌죠? 이때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단계는 공단 소속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서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방문 조사예요. 이게 바로 핵심 중의 핵심. 등급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 대방출. 방문 조사 시 우리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평소에는 불편해 하시던 것도 조사원 앞에서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억지로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아프신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나 평소보다 잘 걸으시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도움받는 부분, 불편하신 부분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이 부분에서 항상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세요. 숟가락질을 혼자 하시면, 음식을 거의 다 흘리세요. 혼자서는 옷을 갈아입지 못해. 매번 제가 도와드립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조사원에게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르신이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실까봐 숨기면 오히려 손해예요. 조사원에게 관찰의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예로 외부인이 방문한다고 집안을 정리정돈하지 않고 쓰시던 지팡이, 보행기, 성인용 기저귀 등을 있는 그대로 놔주세요. 주로 누워 계시는 침대나 소파에 평상시대로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이 밥을 드시는 모습, 걸으시는 모습, 옷을 갈아입으려는 시도 등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이 동석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르신 혼자서는 본인의 불편함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가족이 반드시 방문 조사에 동석해서 어르신이 평소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지, 어르신의 평소 습관이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어제는 괜찮았어요가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이러이러한 증상이 몇 번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처럼 주기와 빈도,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원에게 질문을 유도하거나 어르신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족이 대신 보충, 설명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평소 상태를 기록해두세요. 특히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치매 증상이나 기억력 문제,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에피소드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유용해요. 예를 들어 2월 10일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외출하려 하셔서 큰일 날 뻔함.
2월 15일 아침에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는 착각 증상 있었음. 3월 1일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 불인데도 건너지 않으려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함. 이런 식으로요.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짧은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의사 소견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문 조사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가 등급 판정에 제출돼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실 때 어르신의 불편한 점들을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소견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다니시던 병원이라면 그동안의 진료 내용을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시라 잘 알아서 평가해 주실 거예요. 어르신의 신체 기능 저하 정도, 인지 기능 저하 정도, 질환으로 인한 특이사항 등이 소견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복용약 목록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가 제출되면 다음 단계는 공단 내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 보건,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모든 자료, 즉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인별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전반적인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각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나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등급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1등급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고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월 한도액도 다르니 우리 어르신에게 맞는 등급을 받아야만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 상태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아요. 이의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자료나 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차 판정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단순히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의 남은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longtrmcare.KR을 방문해보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부모님께 최적의 돌봄을 선물해 드립시다. 우리 모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편리한 복지용구로 더욱 누리시는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